뿅 어서오세요. 오늘은 올리버 섹스의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인데요. 최근에 전자책으로 올라와서 갑자기 유명세를 타긴 했지만 사실은 원래 1985년에 출판되었던 책이에요. 그 당시에 베스트셀러가 되었었고요. 의학계뿐 아니라 일반 독서계에까지 큰 영향을 끼쳤고요. 엄청나게 많은 서평들이 나왔었어요. 섹스라는 사람은요, 1933년 런던에서 태어나 세인트폴 고등학교에서 공부한 후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학위를 땄다. 그리고 전공은 부모님과 똑같이 의학이었고요. UCLA에서 레지던트 생활을 하다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에서 교수직을 얻었다가 주립병원에서 일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책을 쓰게 됐죠. 그리고 본인이 의사 생활을 했지만 한편 본인 역시도 노르웨이 산의 절벽에서 추락한 적이 있어서요. 한쪽 다리의 감각이 없어질 정도로 큰 부상을 입은 적도 있다네요. 여기 책에는 되게 여러 가지 희귀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고요. 그거를 자기가 진찰을 하고 연구를 한 그런 사례집? 그런 거예요. 제가 오늘은 이 중에서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를 읽지 않고요. 매들린의 손을 읽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내용이 마무리가 좋았거든요. 시작할게요. 매들린은 1980년에 뉴욕시 인근에 있는 성 베네딕트 병원에 입원했다. 나이는 60세였고 뇌성마비로 인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다. 그녀는 평생 집에서 가족들의 시중을 받으며 살아왔다. 그녀는 뇌성마비 말고도 경직과 무정위 운동증을 앓고 있었다. 이는 두 손을 생각대로 움직일 수 없는 질환이다. 게다가 두 눈의 기능이 발육 정지되는 가슴 아픈 신체 조건 속에서 살아왔다. 그래서 나는 당연히 그녀가 정상인에 비해 좀 뒤떨어지려니 생각했다. 그러나 막상 만나보니 전혀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정반대였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말했고 막힘이 없었다. 말을 할 때는 몸의 경련이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녀는 보기 드문 지성과 언어 능력을 갖춘 활발한 여성이었다. 독서량이 대단하군요. 점자는 자유자재로 읽으시는가 보죠? 아니에요. 전 혼자서는 책을 읽을 수 없어요. 녹음해둔 글을 듣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책을 읽어주는 걸 듣지요. 점자는 읽지 못해요. 한 줄도 읽을 수 없습니다. 손을 사용해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이 두 손은 전혀 쓸모가 없답니다. 그녀는 한탄하면서 두 손을 들어 올렸다. 하느님에게 버림받은 진흙덩어리에 불과하죠. 내 몸의 일부라는 느낌도 들지 않아요. 그 말을 듣고 나는 너무나 놀랐다. 일반적으로 뇌성마비에 걸린 사람도 손을 놀리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는 편이다. 다소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약간 경련을 일으키거나 힘이 약해지면 변형되는 일이 있기는 해도 일반적으로 말해서 상당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다리는 다르다. 뇌성마비에 걸린 사람의 다리는 완전히 마비된다. 매들린의 손을 조사해보니 약간의 경련과 무정위 운동증이 보였다. 그러나 감각 능력에는 전혀 이상이 없었다. 손을 가볍게 만지기만 해도 알아차렸다. 통증과 온도도 알았고 다른 사람이 그녀의 손가락을 쥐고 움직여도 금방 알아차렸다. 기본적인 감각은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정반대로 지각 능력에는 근본적인 결함이 있었다.
무엇을 쥐어주어도 인지하지 못했다. 나는 갖가지 물건을 그녀의 손 위에 올려놓아 보았다. 내 손도 올려놓아 보았다. 그러나 그녀는 알지 못했다. 알려고 하는 움직임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원래 손이란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면 반드시 움직임을 보인다. 그러나 그녀의 경우에는 이러한 움직임이 전혀 없었다. 따라서 그녀의 두 손은 정말로 무기력했고 진흙덩어리에 불과했다. 나는 참 별난 일도 다 있다고 생각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감각 기능 면에서는 크게 결함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다. 그녀의 손은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도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다. 손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일까? 태어나면서부터 쭉 보호받고 시중을 받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져 왔기 때문에 손이 탐색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걸까? 보통 인간의 손은 생후 몇 개월이 지나면 탐색 활동을 하기 시작한다. 항상 다른 사람이 그녀를 안거나 업어서 나르고 모든 것을 대신 해주었기 때문에 그녀의 손이 정상적인 발달을 하지 못한 것일까? 이것은 지나친 생각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다른 가능성은 떠오르지 않았다. 만일 그렇다면 이미 60세인 그녀가 보통 사람들이 생후 몇 주일 사이에 혹은 몇 달 사이에 몸에 익히는 능력을 지금부터 획득할 수 있을까? 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을까? 이런 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을까? 이런 환자의 치료를 시도한 적이 있을까? 나로서는 알 길이 없었다. 그러나 그것과 가까운 예가 문득 떠올랐다. 바로 레온체프와 자포로제츠가 쓴 손기능의 재활에 나오는 사례였다. 그러나 그 사례는 메들린의 경우와 원인이 달랐다.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뒤 손의 감각에 이상이 생겨서 자신의 손이라고 생각할 수 없게 된 병사가 200명이나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그들은 손의 신경이나 감각이 전혀 손상되지 않았는데도 자신의 손이 다른 사람의 손 같고 생명이 전혀 깃들지 않은 것 같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그저 거기에 달려있을 뿐이라고 느꼈다고 한다. 레온체프와 자포로제츠에 따르면 이것은 아마 지각을 담당해서 손을 손답게 움직여주는 지각계 조직이 손상을 입고 수술 뒤에 손을 몇 주일이나 몇 달 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장애를 일으켰기 때문일 것이라고 한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생명이 전혀 깃들지 않은 것 같고 다른 사람의 손 같다는 점에서는 메들린도 현상적으로 그들의 사례와 같다. 그러나 그녀의 경우에는 기간이 훨씬 길다는 점이 다르다. 즉 태어난 이후 지금까지 쭉 그래왔던 것이다. 따라서 그녀에게는 손의 기능을 되찾는 치료가 아니라 원래의 기능을 처음부터 찾아내고 습득하도록 하는 치료가 필요했다. 다시 말해서 장애를 일으킨 지각계 조직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형성된 적이 없는 회로 조직을 새롭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했다. 과연 이런 치료가 가능할까? 레온체프와 자포르제츠가 그들의 책에서 사례로 든 병사들은 부상을 입기 전에는 정상적인 손을 지니고 있었다. 심한 상처를 입는 바람에 부서졌거나 상실된 것을 되살리면 되었던 그들과
매들린의 경우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그녀는 손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되살릴 것이 없었다. 원래 그녀에게는 손이나 팔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 식사를 한 적도 없었고 혼자서 변기를 사용한 적도 없었으며 심지어 그녀 쪽에서 손을 내민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항상 다른 사람이 그녀를 도와주었고 그녀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했던 것이다. 그녀는 60여 년 동안 처음부터 두 손이 없는 것처럼 살아왔다. 이상이 그 당시에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였다. 매들린의 손에는 기본적인 감각이 분명히 있었다. 그러나 그 감각을 한 걸음 전진시켜서 지각의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힘은 전혀 없었다. 지각이 형성되면 자기 자신과 주변의 세계를 연결하는 실마리가 생기겠지만 거기까지는 무리였다. 손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아, 그렇구나. 좋아. 알았으니 한번 해보자. 행동으로 옮겨보자. 하고 행동에 나서는 능력은 전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레온체프와 자포르제츠가 병사들에게 했듯이 매들린에게 동기를 부여해서 손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했다. 그렇게 하면 결여되었던 인격 통합이 가능해질 수도 있는 일이었다. 로이 캠벨이 말했듯이 인격 통합은 행동 속에 있기 때문이다. 매들린은 우리의 방침을 전해 듣고 아주 기뻐하며 적극적인 의욕을 보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감을 느끼며 별로 기대하지 않는 눈치였다. 그녀는 말했다. 진흙덩어리와도 같은 이 손이 과연 무엇을 해낼 수 있을까요? 행동이야말로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괴테는 말했다. 윤리적이거나 실존적인 딜레마에 빠졌을 때에는 이 말이 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동작과 지각이 딜레마의 근원을 이룰 때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이 경우에도 뜻하지 않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단 하나라도 좋으니 무언가 돌파구를 얻기만 한다면 무였던 세계가 전부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 단 하나의 동작이라도 좋고 지각이라도 좋고 충동이라도 좋고 최초의 한마디라도 좋다. 헬렌 켈러에게 물이라는 단 한마디가 그런 역할을 했듯이 말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충동이야말로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행동도 아니고 반사운동도 아닌 오직 충동이다. 충동이야말로 행동이나 반사운동보다 그 존재가 훨씬 명백하며 또한 좀 더 신비적이다. 우리는 매들린을 향해서 이것을 하세요 하고 말할 수 없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충동에 기대를 거는 것뿐이었다. 충동에 희망을 걸고 충동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충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뿐이었다. 나는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가슴을 향해 혼자서도 손을 뻗친다는 사실에 착안했다. 그래서 간호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매들린에게 식사를 갖다 줄 때는 옆에다 놔두세요. 손을 뻗치면 닿을 수 있는 위치요. 무심코 그런 위치에 놓는 듯한 표정을 짓고서 말입니다.
그녀를 굶겨 죽이거나 약 올리려는 게 아닙니다. 이쪽에서 항상 먹여주지만은 않는다는 인식을 갖게 만들려는 의도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을까? 어느 날 마침내 사건이 일어났다. 그때까지 없었던 일이 일어난 것이다. 메들린은 배가 고파서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자 마침내 다른 사람이 먹여주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한쪽 팔을 뻗고 손을 더듬어 작은 도너츠를 찾아냈다. 그리고 그것을 움켜쥐고는 입으로 가져간 것이다. 그녀가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손을 사용한 순간이었다. 60평생 처음으로 자기 손으로 직접 뭔가를 해낸 것이다. 그리고 이 순간에 그녀는 운동성을 갖춘 개체로 탄생했다. 그 순간 그녀는 손에 지각이 있음을 처음으로 보여주었고 비로소 지각을 지닌 개체로서 탄생한 것이다. 그녀가 처음으로 지각한 것, 다시 말해 첫 번째로 인식한 대상은 도너츠였다. 헬렌 켈러의 경우 말을 매개로 한 최초의 인식이 물이었듯이 이러한 최초의 사건이 벌어진 뒤 상황은 놀라운 속도로 진전되었다. 손을 뻗어 도너츠를 잡고 난 뒤 그녀 내면에서는 새로운 갈망이 싹 텄다. 그녀는 이제 전 세계를 향해서 손을 뻗어 쓰다듬고 움켜쥐기 시작했다. 역시 처음에는 먹는 것에 관심을 보였다. 먼저 여러 가지 먹을 것에 이어서 그릇, 먹기 위한 도구 등을 만지고 알아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인식에 도달하기까지에는 수없이 많은 억측과 추량의 길을 애돌아가야 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고 손 또한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지극히 기본적인 것의 이미지조차 거의 그리지 못했으니 말이다. 반면에 헬렌 켈러는 손을 사용해서 구체적인 것을 만질 수 있었다. 그래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이나마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다. 다행히 메들린은 보기 드문 지성과 풍부한 독서량이 있었기 때문에 말로 전달되는 이미지는 많이 지니고 있었다. 이것은 큰 도움이 되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녀는 갓난아기 정도의 손놀림에서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녀는 도너츠가 한가운데 구멍이 뚫린 빵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다. 그리고 포크는 끝에 뾰족한 것이 여러 개 달린 길쭉하고 납작한 도구라는 인식도 생겼다. 이러한 분석적 인식은 이윽고 직감적 파악으로 발전하며 결국 어떤 사물이 그것이라는 걸 순식간에 알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얼굴 생김새를 충분히 알고 있으면 다음에 만났을 때에는 전에 보았던 사람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리고 이런 류의 인식은 분석적인 것이 아니라 종합적, 직접적인 인식이다. 그것이 가능해지자 그녀는 크게 기뻐했다. 그녀는 세계가 얼마나 매력과 신비와 아름다움에 가득 찬 곳인가. 그리고 지금 자신이 그 세계를 차례차례 밟아나가고 있으니 얼마나 기쁜 일인가 하는 의식을 갖게 되었다.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흘러넘치는 지극히 평범한 사물조차도 그녀에게는 기쁨이었다. 그녀는 그것들을 스스로 만들어 보고 싶다는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점토를 달라고 하더니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기 시작했다. 처음에 만든 것은 구두주걱이었다. 일종의 독특한 힘과 재치가 엿보이는 작품이었다. 물 흐르는 듯 하면서도 힘차 보였으며 작달막한 곡선이 붙어 있어서 젊은 시절의 헨리 무어를 연상시키는 구석이 있었다. 처음으로 인식이 가능해진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그녀의 관심과 이해의 대상은 사물에서 인간으로 옮겨갔다. 사물이 가져다주는 흥미와 사물이 지닌 표정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었다. 천진난만하고 솔직한 희극적 정신으로 사물을 접하면 그 모습이 바뀌기도 하지만 결국 한계에 다다르게 마련이다. 이제 매들리는 인간의 얼굴과 몸을 탐사하지 않고는 못 베기게 되었다. 꼼짝 않고 있는 것이든 움직이고 있는 것이든 상관없었다. 매들린에게 만진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근사한 경험이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손은 움직임이나 생기가 없었지만 이제는 신기할 만큼 넘치는 활력과 감소성을 지니기에 이르렀다. 어루만지는 것만으로 대상을 깊이 있게 파악했다. 그녀의 손 능력은 정말 놀라웠다.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기조차 했다. 그녀의 손길을 느껴본 사람들은 누구나 마치 명상에 잠기고 상상력이 풍부하고 미적 감각이 뛰어난 타고난 예술가가 어루만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단지 눈이 보이지 않는 여자의 더듬거리는 손길이 아니었다. 그것은 맹인 예술가의 손. 이 세상의 감각적, 정신적인 진실에 깊이 몰입한 창조적인 혼을 소유한 사람의 손길이었다. 이러한 탐사를 거듭한 매들리는 당연히 다음 단계로 외부 현실의 표현 및 재현을 갈망했다. 그녀는 점토로 사람의 머리와 몸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1년도 채 안 되어 성 베네딕트 병원의 맹인 조각가로서 그 지역 일대에 명성을 날리게 되었다. 그녀가 빚는 조각은 실제 인간의 반 혹은 4분의 3 정도 크기이다. 얼굴의 이목구비는 단순하면서도 아주 그럴듯했고 표정은 놀랄 만큼 풍부하면서도 힘이 넘쳐 흘렀다. 그녀의 놀라운 변신은 나에게도 그녀에게도 그리고 병원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실로 감동적이고 놀라우며 기적적인 경험이었다. 기본적인 지각 능력은 보통 생후 몇 개월 만에 형성되는 것이다. 그것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했던 사람이 60세가 되어 처음으로 몸에 익혔다는 것을 누가 상상할 수 있겠는가? 신체장애인이 아무리 늦게 어떤 능력의 습득에 나선다 해도 그들에게 놀라운 가능성이 펼쳐진다는 것을 그녀의 사례가 웅변적으로 입증했다. 앞도 보지 못하고 마비 증상까지 있었던 여성. 세상과 단절된 채 무기력하게 일생을 과보호 속에서 지낸 이 여성의 내면에 놀라운 예술적 천성의 씨앗이 숨어 있었고
그 씨앗이 60년 동안이나 동면 상태로 시들어 있다가 보기 드물 정도로 아름답게 활짝 꽃피우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 뒷이야기. 매들린의 사례가 결코 그녀 혼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곧 알게 되었다. 1년도 채 안 되어서 나는 그녀와 비슷한 또 한 명의 환자를 만났다. 그 환자의 이름은 사이먼이었고 뇌성마비를 앓아서 시력이 완전히 손상된 상태였다. 그의 손에는 보통 사람과 다름없는 힘과 감각이 있었지만 사이먼은 그때까지 손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손을 움직이고 무엇인가를 만지는 등 손을 사용한 탐사를 통해 인식하는 능력은 대단히 뒤떨어졌다. 그러나 우리는 매들린을 치료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이먼의 인식 불능증을 치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그래서 매들린을 치료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치료하기로 했다. 그 결과 매들린 못지않은 좋은 결과를 얻었다. 1년도 안 되어 그는 손을 자유자재로 움직였다. 그는 특히 간단한 목공일을 좋아했는데 합판이나 나무 조각을 솜씨 좋게 세공했다. 그래서 매우 단순한 형태이기는 해도 장난감을 만드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조형을 만들겠다는 의지나 재현 행위를 향한 욕구는 보이지 않았다. 그는 매들린과 같은 예술가는 아니었다. 그러나 두 손이 없는 것 같은 상태에서 50년을 살다가 마침내 손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된 것만은 분명했다. 그의 변신은 매들린 이상으로 감동적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의욕적이고 천부적인 자질이 풍부했던 매들린과 달리 발달이 아주 느리고 지능이 뒤떨어진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매들린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재능의 소유자였다. 헬렌 켈러처럼 100만 명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예외적인 존재였다. 따라서 그녀와 같은 수준의 발전을 단순하고 지능이 뒤떨어진 사이먼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리였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해 말한다면 사이먼도 매들린과 똑같은 것을 달성했다. 바로 손이 본래의 기능을 획득했다는 점이다. 이 문제에서는 지성이 있는가 없는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듯하다. 오직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매들린과 사이먼의 경우처럼 발육기부터 인식불능증에 빠지는 것은 아주 드문 사례이다. 그러나 후천적인 인식불능증은 흔히 있으며 이 경우에도 역시 기본적인 치료법은 사용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때때로 나는 당뇨병이 원인으로 작용하는 소위 글러브 앤드 스타킹형 신경장애를 일으킨 환자를 접한다. 이 병이 뭐냐면요. 신경 손상이 장갑과 스타킹의 착용 부위로 심하게 퍼져나가는 증상을 보이는 병이라네요. 그런데 신경장애가 심해지면 손끝과 발끝이 마비된 것조차 모르게 된다. 이 지경에 이르면 아무것도 없다는 느낌까지 갖게 된다. 때로는 손과 다리가 완전히 없어지고 몸통만 남았다는 느낌을 받는다. 어떤 환자의 표현을 빌리면 오뚜기처럼 된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팔과 다리 끝이 썽둥 잘려나가
나무 그루터기처럼 되고 그 끝에는 회반죽이나 석고로 만든 덩어리가 달라붙어 있는 느낌을 받는 환자도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경우에 공통되는 특징은 존재가 사라진 듯한 감정이 돌발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이다. 그리고 다시 현실로 돌아와 실체의 존재가 인식되는 것 역시 순간적으로 불쑥 일어난다. 마치 어떤 기능적이고 존재론적인 임계 영역이 존재하기라도 하는 것 같다. 이러한 환자에게 손과 발을 사용하도록 할 때는 대단히 위험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주관적인 현실과 인생으로 갑자기 돌아가 버리는 재현실화가 일어나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생리학적 능력이 충분한 경우에 한정된다. 만일 신경장애가 전체에 미치고 있고 신경의 말단부가 완전히 죽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재현실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신경장애가 심하기는 하지만 몸 전체가 다 장애는 아닌 환자의 경우 환부를 약간 사용해보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 이것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따라 오뚜기처럼 머물러 있는가, 상당한 수준까지 기능이 회복되는가가 결정된다. 그러나 지나치게 사용하면 완전하지 못한 신경기능이 피로해져서 다시 갑자기 비실체감으로 돌아가 버린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서술한 주관적인 감정은 실제로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과 정확하게 대응한다는 사실을 덧붙이고 싶다. 손이나 다리 근육의 부위 중에는 전기적인 침묵을 보이는 곳도 있다는 것이다. 즉 감각적인 면에서 볼 때 몸 감각 피질에 전혀 전위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손이나 발을 사용함으로써 그곳의 감각을 되찾게 되면 그 즉시 생리적인 상태는 완전하게 반전된다. 이처럼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존재하지 않는 듯한 느낌에 대해서는 몸이 없는 크리스티너를 참조하기 바란다. 참고로 여기에서 나온 몸이 없는 크리스티너는요, 이 같은 책 안에 들은 다른 사례예요. 여기까지 올리버 섹스의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였고요. 여기 제목에 나와 있는 그 편,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의 경우에는 어떤 남자가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지 못하고 눈앞에 사람이 없어도 사람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할 때도 있고요. 뭐 등등 그런 특이한 증세를 보이는 사람이에요. 이 사례도 되게 특이하고 흥미로워요. 그러면 읽어주는 예니밍 반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스스.